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7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너무 이게 기분 좋은 여름비가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준비한 책은 매혹하는 식물의 뇌라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나무를 보기만 해도 그 직전까지 막 기분 나빴던 것이 순간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식물은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 중간에 소제목 있을 때 나오는 이게 소제목마다 재밌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저는 신기했던 게 이 5장 앞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나무들을 보고도 조금 더 놀라워하다가 만다는 것이다 라는 그 에머슨의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식물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우리가 뭐 감각이나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를 보고 우리가 식물 인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저자가 굉장히 이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물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식물을 잘 이해하지 않고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생명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식물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외계 생명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저자의 그 화두가 굉장히 인상적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저희가 식물의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물과 좀 더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준비했고요. 오늘 그 스테파노 망쿠소라시고 하는 분은 이 식물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시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때까지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한 거는 찰스 다윈이 이때까지 이제 동물의 진화를 이제 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식물학에 대해서 식물이 어떤 이 생태계 안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최초로 아주 지금까지 밝혀진 거에 거의 대부분의 어떤 핵심을 다 집어준 것이 찰스 다윈. 그리고 하지만 그때도 이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편견이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들에게 물려줘서 프란시스 다윈인 찰스 다윈의 아들이 이 식물학의 지금의 이 어떤 학문적인 영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식물이 정말 감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식물 인간 하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인지 기능을 못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식물은 정말로 감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저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 추천사도 재밌게 시작하는데, 식물을 우리가 보통 벙어리 내지는 지구의 붙박이 가구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식물을 어떤 우리 전체 생명공화국의 2등 시민 정도, 이게 1등 시민이 아니고 이게 세컨 클래스 시티즌이라고 해서 2등 시민 정도로 생각하고, 식물은 뭔가 수동적이고 그냥 식물은 인간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어떤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의 바이오매스에서 정말로 주인공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생명체 바이오매스가 99%라고 한다면, 실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 곤충을 포함하고 모든 동물이 0.5%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치면 우리가 식물이 더 어떤 강력한가, 인간이 더 강력한가 해서 식물이 이 지구상에서 다 없어졌을 때 인간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그 다음에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다 없어졌을 때 이 지구의 어떤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하면, 압도적으로 인간이 없어지고 나면 그냥 바로 몇 년 내에 식물들이 인간이 살던 주거 공간을 점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이 전체가 다 이제 식물에 의해서 이제 다 덮이게 될 것이다. 반면에 식물이 정말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면 우리 모든 동물은 그냥 바로 다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보면 누가 더 진짜 주인공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내가 식물을 조직화된 존재, organized being의 범주로 승격시킨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한 일이야 라고 말한 것이, 이제 찰스 다윈이 그 아들 프랜시스 다윈에게 이제 넘겨주면서 식물학을 계속 더 연구하도록
이렇게 돼서 지금의 우리가 식물을 알게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식물이 어떤 식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놀고 먹는 그냥 생각 없는 어떤 그 생명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식물도 동물만큼 굉장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뒤에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전에 저도 이제 그 우연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이제 많은 스포츠웨어에서 쓰는 어떤 그 기능성 소재, 뭐 땀을 배출하고 뭐 이렇게 수분을 증발시키고 이런 기능성 소재가 아주 우연히 그 어떤 그 섬유학자하고 식물학자가 우연히 농담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식물은 나뭇잎이 이렇게 뭐 그 햇빛이 많을 때, 햇빛이 적을 때 이렇게 그 공기구멍이라는 게 열려서 이게 뭐 어떤 조건에서 열리고 닫혔다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렇게 해서 수분을 잘 이렇게 그 머금기도 하고 수분을 내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해서 그 우연한 그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탄생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스포츠웨어에서 입고 있는 그런 기능성 웨어의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작인가를 보면 사실 어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분야에서는 너무나 뭐 깊이 있게 다들 알고 있지만 이게 서로 이렇게 통섭하고 서로 만날 때 전혀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책을 보시고도 분명히 식물 내가 알아서 뭐해 식물 뭐 어쩌라고 식물 나 관심 없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혹시 압니까 오늘 이 책에서 우연히 읽었던 어떤 그 구절이 먼 훗날 아니면 어떤 순간에 어떤 큰 영감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항상 호기심 천국을 열어놓는 마음으로 오늘 이 책을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간의 정말 경솔하고 거만하고 무지한 인간의 어떤 관점으로만 식물을 봤었는데 그게 아니고 식물의 관점에서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거나 식물의 관점에서 이 지구의 생명체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우리 지난번에 뭐 한반도 천동설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마치 인간이 인간을 중심으로 이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너무 잘못 생각한 거고 그냥 이 우주에 우리는 이 지구라는 생태계 안에서도 이 인간은 아주 작은 태평양의 모래알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말 주인공인 식물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거듭 이야기했듯이 그 인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 식물은 정말로 역동적이고 정말로 지능이 높은 그런 생명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첫 문장에서 신이 가장 먼저 창조한 생물은 식물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식물이 이제 35억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인류가 나온 것은 사실 20만 년 전이니까 35억 년 대비 20만 년은 우리가 1년을 치더라도 마지막 30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날 어떤 지구의 생명체가 시작해서 1월 1일 날 시작했다면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막차를 타고 지구에 온 것이 이 현생 인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우주의 주인으로 지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지구의 정말 신입생일 뿐이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진정한 생명체의 주인이자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식물에 대해서 잘 알자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총론처럼 종교에서도 어떤 이런 이 식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옛날에 그 황금가지, 프레이저경 그 문명사 할 때도 그 나무라는 것이 모든 문명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종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다음엔 예술과 철학 이런 데서도 굉장히 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학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린네와 다윈이 있는데, 이제 저도 처음 알았던 거는 다윈이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최초의 어떤 깊은 통달을 하고 이 다윈이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했던 것이 거의 지금 다 이렇게 증명됐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신기했었어요. 저는 다윈이 그냥 이렇게 그 동물에 대해서만 많은 거를 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린네는 많은 사람들이 분류학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많이 섭섭하고 실제로는 식물에 대해서 많은 것을 했다. 하지만 반면에 나중에 이제 육식식물, 이렇게 식충식물이라고 하는 식물이 심지어 동물을 잡아 먹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린네는
이제 그 현상은 인정하면서도 그 먹는다는 자체를 이제 오히려 다르게 분석했었는데, 그거는 확실히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이제 명성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고정관념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고, 반면에 젊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문적으로 자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현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훨씬 더 정확한 그런 발견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분야가 어디든지 항상 긴장해야 되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잠에 대해서도, 잠도 어떤 동물의 그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식물도 정확히 수면과 똑같은 것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저 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물에 대해서 여러 편견을 갖게 된 것 중에 큰 게 이제 1500년 초반에 쓰인 지혜에 대하여라는 보빌루스의 어떤 그 피라미드, 생명 그 피라미드라고 해서 그 생명의 어떤 피라미드에서 이제 식물이 맨 아래 하위 단계에 있으면서 우리가 식물을 좀 이렇게 전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 하지만 다윈이 여기서 큰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1880년 정도에 가면 이제 식물의 운동력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이제 어떤 식물의 지능, 식물의 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옛날 어떤 신문과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재미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이 식물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미의 우리 개미에 대해서는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도 개미처럼 어떤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전에만 항상 밀려 있었던 그런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인식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식물을 할 때 그냥 멍청하게 저기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체가 이렇게 영리하지 않고 사교성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오랜 진화 과정에서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다윈이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고 식물이고 진화의 나무의 끝가지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가지 끝에 있다라는 뜻은 앞으로 멸종될 위기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까지 다 살아남은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멸종될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식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어떤 생명체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주 재밌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유굴레나 집신벌레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유굴레나 집신벌레를 할 때 둘 다 단세포 생물인데, 하나는 보통 집신벌레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굴레나는 식물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단세포 생물이라는 면에서 거의 똑같고, 그런 집신벌레의 산모운동 때문에 이제 집신벌레는 동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좀 더 우등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유굴레나는 좀 더 작은 이 단세포 녹조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떤 부유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정말 단세포의 이런 하등 동물이 실제로 생물계의 진정한 챔피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집신벌레나 식물이라고 생각하는 유굴레나가 얼마나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인트로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진화의 갈림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5억 년 전에 식물과 동물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양갈래길에서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이 식물은 고착생활, 나 여기서 이동 안 하고 여기서 버틸래 라고 하는 고착생활을 선택하게 되고, 동물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 길을 모색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물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경생활, 수렵생활 하는 것처럼 5억 년 전에 식물과 동물이 움직일지 아니면 그 자리에 정착할지를 했던 것이고, 또 이렇게 고착생활을 선택한 식물이 어떻게 해서 땅으로부터 땅, 공기, 태양으로부터 그런 에너지와 자원을 얻어내서 생명을 유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여기 제일 중요한 개념으로 한 것이, 식물은 하나의 모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식물은 전체가 하나의 군집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팔이 하나 잘리거나 뭐 눈이 하나 없어지거나 뭐 입이 없어지거나 어떤 신체의 어떤 일부를 이제 없어지게 되면 실제로 되게 생명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지금은 이제 의학이 있어서 뭐 봉합이라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뭐 수억 년 동안 동물들은 그냥 어떤 신체의 일부를 잃게 되면 대부분 이제 죽게 되는데, 식물은 그렇지 않고 아무리 신체의 일부, 신체의 대부분을 잃는다고 해도 그 남은 부분이 살아남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가지치기처럼 돼서 오히려 더욱 번성하게 되는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식물은 그 신체의 부위에 자기의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듈 형태로 마치 레고박, 이게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명 그 현상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전체 식물 전체가 하나의 집단 지성처럼, 하나의 개미가 이렇게 수만 마리가 모여서 하나의 개미 하나하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개미가 전체가 모여서는 훌륭한 어떤 사회 현상이나 어떤 건축물을 만들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듯이, 이 식물도 거대한 하나의 집합체로서 그 집단 지성을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식물은 아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식물은 그 자체로 이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스스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식물을 잘 못 이해하는 걸까? 식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지? 라고 생각하면, 이 식물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너무 느려도 너무 느리고, 인간은 그냥 빠르고, 근데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게 더 뭐 생각이 없고 뭐 능력이 없나라고 할 때, 실제로 여기 뒤에서 보면 이제 공상과학 영화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타트랙을 하기도 하는데, 그 시간의 그 흐름이 너무나 빠른 외계인이 어느 날 지구에 와서 시간의 흐름이 그냥 우리 지금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해할 때, 시간의 흐름이 너무 빠른 사람이 인간을 보다 답답해서 왜 저렇게 아무 움직임도 없지 하고 하다가 그냥 그 외계인 혼자 저 생명체는 저런가 봐라고 이렇게 스스로 어떤 편견을 가지다가 이렇게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말살해버리거나 박해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식물에게 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다. 우리가 그냥 식물의 시간이 단지 느릴 뿐인데 우리가 그 느린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식물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보 같고 이렇게 쟤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그 식물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우리와 식물의 관계가 정말 시간의 어떤 시계가 굉장히 빠른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우리 인류를 보고 느낄 거와 아마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우리 만약 지구에서 식물이 중요하냐, 인간이 더 우수하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식물이 없어지면 이 지구의 고등생물은 순간적으로 전부 다 멸절하겠지만, 인간이 없어져도 이 지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식물은 다른 거를 떠나서 식물만 봐도 우리가 심신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마음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 DNA 속에 아마 식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메시지가 이미 우리 DNA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장에서 재밌게 이제 또 하는 거는, 우리가 아니비설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듣고 뭐 이런 것들이 눈, 코, 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식물에서는 분명히 눈, 코, 귀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정말 이 식물도 오감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최근의 연구나 이 저자의 어떤 그 연구로는 이 오감이 전부 다 있다. 그리고 오감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몇십 가지의 어떤 감각이 훨씬 더 있다. 그리고 인간보다 더 다른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로도 그냥 식물을 보고 놀고 먹는다고 하는 베지테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이렇게 무식한 얘기인지. 그래서 우두커니 서서 강압성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시각을 그냥 눈이라고 생각하니까, 눈이 없으니까 나무는 못 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그 단어의 어떤 정의를 새롭게 하면 전혀 다른데,
전문화된 기관을 이용하여서 빛 또는 반짝이는 물체, 시자극을 감지하는 능력 또는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그 식물은 아주 정확히 아주 발달되게 그 시각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빛을 향해서 식물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너무너무 잘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재밌는 표현이 양지 바른 곳에 있는 식물은 돈이 많은 부자 같은 것이고, 그늘에 쭈그리고 있는 식물은 가난한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발육이나 행동 능력, 학습 능력 자체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 탈출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그늘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빛을 향해서 그 틈새에 있는 빛이라도 그 빛을 찾아서 막 그 식물들이 뻗는 것을 보는데, 사람들이 보통 그늘 탈출이라고 하는 말도 마치 그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근육 탈출이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어떤 지능의 행위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들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우리 인간 사회의 기업과 맞먹을 만큼 진짜로 식물이 아주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후각, 정말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물론 코는 없지만 식물은 오히려 몸 전체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어떤 뭐 이렇게 냄새라기보다 그것이 어떤 위험 신호기도 하고 사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료에게 보내는 어떤 언어이기도 하고, SOS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아주 좋은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내가 살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화학물질을 보내거나 해서 그 이웃에 내 이웃들에게도 경고 신호를 보내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각에 대한 것도 거의 미식가에 상응할 만큼 아주 훌륭한 미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뿌리는 땅 속에 있는 아주 극미량의 무기 염료도 정확히 찾아내서 그 극미량의 무기 염료를 찾아서 스스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산염, 인산염, 칼륨염 같은 것들 좋은 영양분을 찾아서 아주 그 적극적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옛날에는 안 믿었지만 지금은 이제 식충식물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걸 이제 파리지옥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지? 어떻게 꽃이 움직여서 파리를 잡아먹지?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 신기해서 이 식물한테 처음에는 그냥 주지사인 사람이 식물학자한테 보내고, 식물학자가 또 다른 박물학자한테 보내고, 박물학자가 린네에게 편지를 써서 막 이렇게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도 너무 재밌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잡아먹힐 수 있구나, 이렇게 잎이 움직여서 이렇게 그 곤충을 완전히 소화효소를, 우리 인간에 있는 소화효소랑 똑같이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그 곤충이라는 동물을 완전히 녹아내리게 해서 그 어떤 영양분을 받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설마 이게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잡혔다가 그냥 우연히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정확히 죽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도대체 뭐하러 식물은 굳이 동물을 죽이기까지 하지? 라고 하면, 그 식물들이 있는 공간에는 이 질소 같은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질소가 부족하거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질소를 얻으려면 어떤 움직이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이 질소의 저장소가 되게끔 해서 동물의 시체에서 그런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이제 식충식물, 또 육식식물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도마뱀이나 이런 큰 동물들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반면에는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트랩해서 죽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큰 참나무 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동물의 사체 같은 것이 매달려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뭐하러 거기서는 그런 곤충들을 죽이지? 라고 하면, 그 곤충들이 결국 그 잎에 붙어서 죽었다가 그 곤충의 시체가 결국 땅에 떨어지면 그 토양에 그 동물의 시체에서 나오는 그런 질소가 이 나무에 결국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꼭 식충식물이라고 하는 액티브하게 그 잎이 움직이는 역할을 하지 않는 나무들도
그런 그 동물을 죽이는 역할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촉각이 정말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미모사 같은 거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자극에 의해서 그 잎들이 싹 오그라드는 거를 여기 그림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랬다가 또 한동안 아무 그게 없네 싶으면 다시 이제 열었다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무언가가 닿았을 때 움직이는 거를 이제 수동적 촉각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고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적극적인 자발적 촉각도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각적 촉각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덩굴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덩굴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덩굴 식물류가 나무의 전체 식물 그 분보다 종류가 더 많은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덩굴은 그냥 조그만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작은 그냥 풀떼기잖아요. 근데 이 풀떼기가 어떻게 이 막 저 산만한 몇십 미터가 넘는 나무들이 있는 이런 데서 살아남지? 뭐 도저히 생명의 게임에서 되지가 않는데? 라고 할 때 약삭빠르게 저 큰 나무를 그냥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거의 아주 최소한의 에너지와 노력으로 단숨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많은 에너지를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 꼭 약삭빠른 인간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청각에 대해서도 식물이 정말 말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있다 없다 말은 많지만 확실히 듣는 거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이렇게 꼭 좋은 말이나 이런 뭐 나쁜 말 이런 거보다 그 주파수 자체를 이제 감지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주파수에 의해서 아는 것들이 이제 식물들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은 좀 전혀 다른 거지만 제가 되게 가슴 아팠던 걸로 우연히 기억하는, 얼마 전에 가니까 그 나무 자체가 아예 없어졌던데, 제가 불과 한 몇 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서대문 형무소 그 사형장이 있거든요. 아주 조그만 한 2, 3평밖에 안 되는 그 사형장 딱 그 고개 있고, 그 서대문 형무소 전체 부지에서 아주 멋진 미주나무가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멋진 나무에서 그 나무가 너무 멋있어서 그 나무를 보려고 이렇게 쭉 갔는데 이 나무 너무 멋있다라고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이게 100년 전에 식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정말 좋구나. 정말 이게 볕이 잘 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로 한 5m도 안 떨어진 곳에 그 사형장에 그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 똑같은 종류의 미류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조그맣고 굉장히 누가 봐도 아주 비리비리하고 정말로 뭔가 힘들어 보여요. 이 나무는 별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나무인데, 거기 밑에 표지판에 이 두 나무가, 저 밖에 있는 나무와 이 사형장 뜰 안에 있는 이 나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식재됐던 나무인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사형장 그 뜰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뜰이지만 그 뜰 안에 있었던 그 나무는 알게 모르게 그 어떤 가슴 아픈 장면들을 많이 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자란 거 아닐까. 그리고 그 바로 단 밖에 있는 한 5m밖에 안 되는 나무는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이렇게 그 아주 아름답게 정말 키도 뭐 몇 배가 더 크게 이렇게 큰 거를 볼 수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때 아주 우연이지만 깜짝 놀란 적이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거기 갔더니 그 사형장 뜰 안에 있었던 그 나무는 아예 베어져 버리고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만큼 분명히 거기에 어떤 일조량이나 통풍이나 뭐 모든 것이 거의 똑같았을 텐데, 불과 한 5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물론 뭐 처음부터 씨앗이 달랐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정말 이 식물도 정말 그냥 말처럼 그냥 우리가 감각으로만 그냥 감정적으로 뭐 식물도 힘든가 봐가 아니라 그게 정말 생명현상으로 이렇게 촉지하고 느끼고 듣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 저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다른 감각들도 훨씬 더 몇십 가지를 더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일종의 습도계처럼 토양의 수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중력과 전자기장도 정확히 알 수 있고, 화합물의 농도도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자들을 스스로 합성하는데 산소가 그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지구를 깨끗하게 이렇게 우리 공기정화 식물 이런 것처럼 실제로 여러 그런 그 화학 물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이
이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들은 정말 서로 말을 할까라고 하는 거에서 정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와 잎도 서로 뿌리에서 어떤 나쁜 게 감지되면 그걸 이렇게 잎으로 보내줘서 그거를 서로 살아있게 하고, 여기서도 저자가 말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라고 해서 너무나 당연히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식물 상호간에도 연결을 하고, 신체 언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화분 같은 거 키울 때나 나무를 식재할 때 서로 맞닿지 않게 하라고 하잖아요. 서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우리 옆에서 사람이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스트레스 확 받듯이 나무도 일정 이렇게 그걸 좀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하고, 이 소나무들이 자란 모습들을 보면 정말 무슨 결벽증 환자처럼 자기 스스로 옆나무랑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의 가지들도 딱딱 일정한 간격을 띄우는 것을 보면 정말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고, 또 질소 고정 그런 장치로 인해서 스스로 잘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명의 존재가 하기 위한 것들을 이 세 번째 챕터에서 아주 자세히 네 번째 챕터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이 정말 이 책에서 이 저자가 꼭 하고 싶어 하는 말인데, 이 정말 식물에게 지능이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 말만 들어도 기분 나빠하고 식물이 무슨 생각이 있어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식물에서는 여러 가지의 지능을 다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뿌리의 끝단에는 정말로 놀라운 지능 체계가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집단 지성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개미처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아주 놀라운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능에는 문턱값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어떤 지능을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정의한다면, 지능적인 행동과 자동 반응, 이런 반응 간의 그 서로가 이렇게 일어나는 문턱값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거의 그 반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이미 100년 전에 식물이 지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제 과학자들 간의 이런 편견도 워낙 세니까, 그리고 이제 진화론만으로도 하도 이 방어하는데 지쳐서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때 써놓은 어떤 이 방대한 서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찰스 다윈이 이미 100년 전에 했던 식물의 지능에 대해서 지금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정말 저희에게도 큰 화두를 던졌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 그 외계 생명체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우리 옛날에 뭐 컨택트 영화도 있었고, 그 영어 원제목으로는 어라이벌이라고 했던 거, 왜 언어학자가 이제 생명체가 왔을 때 어떻게 이제 소통할까를 막 했던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외계 생명체랑 그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꿈 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많은 식물과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를 잘 모르고, 식물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 소통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낯선, 전혀 다른 어떤 그 생명체의 외계인과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그리고 외계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아닐 것이고, 전혀 그 모습도 형태도 소통 시스템도 모든 것이 우리가 처음 보는 그런 것일 텐데, 그런 생명체와 어떻게 소통할지를 정말로 진지하게 연구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식물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식물 간에, 그리고 식물과 다른 외계와의 그 다른 어떤 동물과 또 환경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식물은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고, 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동물이 식물을 먹고, 그래서 식물은 태양과 동물을 이어주는 매개자이자 모든 생명 활동을 이 태양과 연결시켜주는 정말 진정한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식물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 우리가 보통 인간에서 영감을 받은 로봇을 안드로이드, 또 동물에서 영감을 받은 로봇들이 최근에 많이 있지만, 이제는 식물에서 영감을 받은 로봇을, 플란토이드를 만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식물들은 서로의 어떤 지식을
공유할 때 마치 인터넷과 같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평생을 연구하고 수십 년을 연구해도 학문의 깊이가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이 오픈 어떤 지식이 되면서 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듯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집단 지성을 이용하는 그 식물 인터넷, 그린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이제 컴퓨터 어떤 그런 이 인지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과 인간에 대한 존엄도 어찌 보면 근대 사회가 되면서부터 인간에 대한 존엄이 생겼고 또 동물에 대해서도 어떤 동물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되게 된 것이 한 1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도 식물의 권리와 그런 생명의 존중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되게 흥미로운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고 아주 이 중립적인 태도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도 정말로 이 식물에 대해서 읽다 보면 혹시 압니까? 정말 기능성 의류가 탄생했던 그 위대한 순간처럼 어떤 영감을 여러분에게 어느 날 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밖으로 보이는 저 초록의 나무들이 더 한 입 한 입 더 감사하고 고마운 정말 우리들의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성격의 탄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